안녕하세요. 사이사입니다. 오늘은 김서영님의 FE 연대기를 읽겠습니다. 세상의 기원에서 인류의 역사까지 철로 플러스는 138억 년 전의 빅 히스토리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오늘 제1부 빅뱅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철의 연대기 10장 현대사회와 우주시대를 읽겠습니다. 10장 현대사회와 우주시대 다시 정상으로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워런 하딩의 선거 유세 슬로건입니다. 이때 하딩이 주장했던 정상은 20세기 초 미국 사회가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대기업의 독점이 만연했던 19세기 말 미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선 후 대기업의 세금을 50% 넘게 인하해주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딩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대통령이 된 켈빈 쿨리지 역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19세기 초에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해 증기선이나 기관차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당시 증기기관은 열 효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내연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원동기입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가솔린 기관,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고틀리프 다임러는 1885년에 이를 이륜 자동차에 장착시킨 라이트 바겐을 선보였는데 바로 최초의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리고 1886년은 자동차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독일 기술자인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가 최초로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어 1886년에 특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다임러는 사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자동차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유럽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1908년에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모델 T의 생산은 미국의 제철 산업을 더욱 급속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철 생산량의 10% 이상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자동차는 철강, 니켈, 알루미늄, 고무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철강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크랭크축 밸브, 기어 등 대부분의 부품들이 철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무 타이어 역시 강철로 된 바퀴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드 자동차회사는 세계 최초로 바나듐 강철을 사용해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원자 번호 23번인 바나듐은 단단하면서도 느리거나 펴기가 쉽습니다. 또 강철과 합금했을 때 강도가 3배 이상 강화된다는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철 산업과 상호 보완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T의 또 다른 특징은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였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전이 끝나고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경영학자 프레데릭 윈즐로 테일러는 일일 작업량을 결정하고 표준화된 작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생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이러한 테일러 시스템과 컨베이어 장치를 이용한 조립 라인을 고안함으로써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흔히 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 시간이 단축되었고 작업 능률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생산을 표준화하여 작업 과정이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정한 작업으로 바뀌다 보니 여성이나 아이들 역시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작업에는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제품이 표준화되는 동시에 품질이 보장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조 원가가 하락했습니다. 모델 T가 처음 출시된 1908년에는 가격이 $850였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의 월급이 $7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자동차는 노동자들이 1년 이상을 꼬박 저축해야 구매할 수 있는 값비싼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델 T의 가격이 점차 하락했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제조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25년 모델 T의 가격은 $250로 낮아졌습니다. 출시 첫 해에 6,800대 정도가 판매되었고 1927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총 1,50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20년대 당시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미국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자동차의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 상승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4년 하루에 9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2.38달러였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5로 약 2배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18년에는 $6로 인상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화학과 전기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라디오,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새로운 가정용 전기기구가 이른바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인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번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번영은 제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1929년에 취임 연설에서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던 경제적 번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7개월 후인 1929년 10월 29일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이날은 암흑의 화요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1929년 말까지 미국의 경제 손실은 약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932년까지 미국의 실업자는 10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소득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공급으로 유지되었던 유럽 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후 배상금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독일은 이런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독일의 영토 축소, 군비 제한, 배상 의무, 해외 식민지의 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독일은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25년 전에 발생했던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 치명적인 전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무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바로 탱크입니다. 위력이 큰 포나 기관총을 탑재하고 특수 강철판을 덧댄 전투 차량 말입니다. 탱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되었었지만 이때의 탱크가 영광으로 만들어졌었던 반면 제2차 세계대전의 탱크는 고장력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장력강이란 0.2% 정도의 탄소를 포함한 탄소강에 망간, 니켈, 구리 등을 합금한 것으로 고장력강을 사용함으로써 탱크의 크기는 키우고 중량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강철판의 두께가 100mm 정도로 두껍고 88mm 대공포를 장착한 타이거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타이거 탱크는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기동력은 연합군의 탱크보다 떨어졌지만 포탄의 위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연합군의 탱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셔먼 탱크였습니다. 미국 내전 당시 전면전을 응용했던 북군의 윌리엄 T. 셔먼 장군의 이름을 붙인 탱크로 강철판의 두께는 약 50mm 정도였고 탱크에 탑재한 포는 76mm 포였습니다. 사실 강철판의 두께나 포의 위력으로 본다면 독일군의 탱크와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셔먼 탱크가 타이거 탱크보다 35배 이상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0년 12월 17일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노변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집주인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호스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스를 빌려주지 않았다가 내 집까지 불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1941년 3월 미국 의회에서 미합중국 방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명 무기대여법이 통과됩니다. 비록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는 참전하지 않지만 미국 방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라들에게 무기를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셔먼 탱크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연합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령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위해 셔먼 탱크의 양측에 부항 스크린을 설치하고 탱크의 뒤쪽에는 2개의 스크류를 설치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수륙 양용 탱크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2개의 스크류로 30톤 이상의 강철 덩어리, 셔먼 탱크를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천으로 만들어진 부항 스크린은 쉽게 파손되었습니다. 결국 27대의 셔먼 탱크 가운데 25대가 오마하 해안에 제대로 상륙하지 못했고 오직 2대만이 상륙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강철 탱크 덕분에 연합군은 유럽을 재탈환하기 위한 거점을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또 다른 전쟁 무기로는 철갑탄을 들 수 있습니다. 철갑탄은 전차나 군함의 강철판을 관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포탄인데 강철판을 뚫을 수 있도록 탄환의 끝부분이 특수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철갑탄의 위력은 탄환의 견고함과 탄환을 앞으로 밀어내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주로 대전차용으로 제작된 전차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어느 전쟁보다도 강철을 사용한 전쟁 무기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전쟁 물자와 생활 물자를 함께 생산했기 때문에 탱크나 포탄을 만들기 위한 철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당시 독일 해군 제독이었던 카를 데니츠는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철 생산량의
6에서 8%를 확보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투자가였던 고레카와 긴조가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적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에 위치한 일월산에는 제련소 구조물이 있는데 전쟁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을 수탈해간 식민지 역사의 흔적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추축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일본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구소련의 갈등과 대립이 이른바 냉전 시대를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 체제는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우주 시대와 더불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개를 한 마리 태운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시대에 앞서가던 구소련은 이어 1961년 4월에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은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에서도 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은 초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철 함량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니켈과 크로뮴의 함량을 증가시켜 만든 것입니다. 내열강이 일반적으로 6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반면 초합금은 더 높은 온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초합금은 우주선뿐만 아니라 제트기관, 제트엔진에도 사용됩니다. 제트엔진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고온가스의 반동력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산소로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우주선처럼 대기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트엔진이 주로 대기권 내에서 이동하는 비행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구소련보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발사에 뒤처졌던 미국이 우주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 이전에 아폴로 10호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10호는 달 표면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유인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이 모습을 생중계해 컬러 텔레비전으로 송출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방송에서도 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4년 섀도우 마스크를 탑재한 텔레비전 수상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섀도우 마스크는 약 30만 개의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철판으로 스크린 안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이 형광판에 도달하면서 컬러 화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1961년 9월에 월트 디즈니사가 월트 디즈니의 놀라운 색상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후 컬러 텔레비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고 훗날 달의 모습이 중계될 수 있었습니다.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발사되면서 우주정거장도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소련은 1971년에 살유트 1호라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미국은 1973년에 스카이랩이라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정거장 역시 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정거장의 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합금강과 알루미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합금강은 철과 탄소의 결합물인 강의 니켈, 크로뮴, 텅스텐과 같은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철강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초강력강이 착륙 장치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며 엔진이나 배기관 등에는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됩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철들의 집합소가 바로 우주정거장인 셈입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우리나라의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국에서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에게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이후 알파고는 온라인 대국에서 60전 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해하고 또 걱정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미 1997년부터 존재했습니다. 1997년 5월 러시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에서 개발한 슈퍼컴퓨터인 딥블루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리고 카스파로프와 딥블루의 대결 모두 컴퓨터가 인간에게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현대 사회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4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초의 자동차 계산기를 만들었고 1945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진공관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발명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공관 대신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연결해 놓은 직접 회로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만들 때도 당연히 철이 사용됩니다. 컴퓨터는 기억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기억 장치가 초기에는 초음파와 수은으로 만들어지다가 이후에는 유리기판에 퍼멀로이 막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퍼멀로이가 철과 니켈의 합금입니다. 퍼멀로이는 약한 자기장에서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하는 리드 프레임 역시 퍼멀로이로 만들어집니다. 철은 이와 같이 최첨단 산업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도 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는 철과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자동차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연료로 철을 사용한다니 재미있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잘게 부수어 분말로 만들면 접촉 면적이 넓어져 산소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철을 산소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200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해야 하기에 자동차 엔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가루를 50나노미터 정도로 작게 만들면 250도 정도에서도 연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철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철은 연소시킨 후에 나오는 재도 거의 없고 산화와 환원을 통해 다시 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철 연료가 만들어질 경우 휘발유나 경유보다 효율성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하니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에서 사용되었던 석탄이나 석유보다 훨씬 우수한 만능 에너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미국 항공우주국은 쌍둥이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이 두 로봇은 2004년에 화성 표면에 도착한 이후 물과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피릿은 화성 적도 남쪽에 위치한 구세프 분화구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에서 여러 암석층을 발견했는데
만약 이 지역이 과거에 물이 존재했던 호수였다면 암석의 퇴적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디안이 평원에서 광물을 조사하던 오퍼튜니티는 철과 니켈이 풍부한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운석에서는 철을 얻을 수 있는데 지구에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고분에서 발굴된 철 구슬은 기원전 3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중성자와 감마선을 쬐어 구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운석에서 얻은 철에서만 나타나는 코발트, 인, 게르마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철구슬을 만든 철은 지구에 떨어진 운석으로부터 얻어졌던 것입니다. 즉, 화성에서 발견된 물의 흔적과 철 운석은 35억 년 전에 지구에서처럼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철은 제2의 골디락스 행성을 찾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우주시대 우리의 미래가 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